어둠. 새벽 3시. 서섹스 본서의 형사반장 화이트 메이슨은 벌스톤 지사 윌슨 경사의 급한 호출을 받고 경장 마차를 타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는 아침 5시 50분 기차편으로 런던 경찰국에 전보를 보냈고 정오에 벌스톤 역으로 일행을 마주 나갔다. 화이트 메이슨은 헐렁한 트위드 정장 차림에 깨끗이 면도한 혈색 좋은 얼굴이 푸근한 인상을 주는 인물이었다. 원체 조용한 사람인 그는 육중한 몸에 각반을 친 구부정하고 튼튼한 다리가 농부 같기도 하고 퇴직한 사냥터지기 같기도 했지만 도저히 지방의 형사반장이라는 직함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맥도널드군, 정말 난해한 사건이야. 화이트 메이슨은 되풀이해서 말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는 날이면 파리 때처럼 일이 몰려들 걸세. 그자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 망쳐놓기 전에 일을 끝냈으면 좋겠군. 여태까지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네. 홈즈 선생께서 보신다면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왓슨 박사님께서도 의사로서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실 겁니다. 두 분의 거처는 웨스트빌 암스로 정했습니다. 여관이라곤 그곳뿐이니까요. 하지만 다들 깨끗하고 괜찮은 데라고 합디다. 가방은 저 사람이 날라다 줄 겁니다. 신사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 서섹스 형사반장은 수다스러운 호인이었다. 10분 안에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다. 다시 10분 안에 우리는 여간의 응접실에 모여서 앞장에서 설명한 사건들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맥도널드는 이따금씩 메모를 했지만 홈즈는 희귀식물의 개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듯 놀라움과 경건한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경청할 뿐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이군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홈즈가 말했다. 정말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접해보았지만 이렇게 기묘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홈즈 선생,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화이트 메이슨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서섹스는 전혀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윌슨 경사에게 사건을 인계받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저는 늙은 말을 책찍질해서 달려갔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윌슨 경사는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홈즈는 열띤 어조로 물었다. 예, 저는 먼저 망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드 선생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망치를 휘두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글라스 씨가 망치로 자신을 지키려 했다면 그것을 깔개에 떨어뜨리기 전에 살인범에게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망치의 핏자국 같은 것은 전혀 없더군요. 그건 물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네. 맥도널드 경감이 말했다. 망치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망치 살인 사건도 많으니까 말이세. 그렇군. 망치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로군. 거기에 핏자국이 남아있었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총을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사슴 사냥용 엽총이었고 윌슨 경위가 말한 대로 방아쇠가 한 대 묶여 있어서 하나를 잡아당기면 두 개의 총신에서 동시에 총알이 발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그렇게 개조한 사람은 표적을 빗맞추는 일이 없게 하려고 작심했던 것입니다. 또 총신을 잘라낸 까닭에 총의 길이가 60cm도 넘지 않았죠. 코트 속에 쉽게 숨기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총에는 제조업체의 이름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신 사이의 흠에 P, E, N 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지요. 나머지는 톱으로 잘려나간 상태였고요. 장식체로 쓴 큰 P자에다 E하고 N은 좀 더 작은 글씨였죠. 홈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소형 총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회사지요. 홈즈가 말했다. 화이트 메이슨은 내 친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던 시골 의사가 그것을 한마디로 해결해낸 중심가의 전문의를 바라보는 듯한 눈길이었다. 홈즈 선생님, 그건 정말 유용한 정보군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은 전 세계의 총기 제작사 이름을 몽땅 외우고 계시는지요? 홈즈는 쓸데없는 질문은 말라는 듯 손을 회회 내저었다. 분명히 그것은 미국산 엽총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은 말을 계속했다. 저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톱으로 잘라낸 엽총을 무기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신에 찍혀있는 회사 이름은 몰랐지만 그 생각을 했었지요. 그리고 집에 침입해서 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미국인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게, 자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군. 그는 말했다. 자네가 한 얘기 중에서 외부인이 집에 침입했다는 증거는 없었네. 열려있는 창문, 창틀 위에 피, 괴상한 카드, 구석에 발자국, 그리고 총. 그 중에 조작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더글라스 씨는 미국인이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건 바커 씨도 마찬가지지. 미국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에서 미국인을 수입해 올 필요는 없거든. 아메스 집사는? 그 사람은 어떤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찰스 산도스 경 댁에서 10년간 일했네. 바위처럼 변함없는 사람이지. 5년 전 더글라스가 영주관에 들어온 이래 쭉 그곳에서 일했네. 집사는 집 안에서 그렇게 생긴 총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네. 그 총은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네. 총신을 잘라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그것은 어떤 상자에라도 집어넣을 수 있어. 집에 그런 총이 없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그렇군. 어쨌든 집사는 그 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네. 고집 센 스코틀랜드인 맥도널드는 고개를 저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어. 그는 말했다. 나는 자네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라네. 그가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스코틀랜드 사투리는 점점 심해졌다. 그 총이 외부에서 집안으로 반입되었고 그 모든 기묘한 짓이 외부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기 위해 어떤 전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여보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네. 홈즈 선생님,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대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맥경감, 이 사건에 관한 자네 견해를 자세히 말해보게. 홈즈는 최대한 공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 아닙니다. 반지 사건과 카드는 그것이 어떤 사적인 동기로 인한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좋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영주관에 침입해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자는 집이 물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범인이 선택한 무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소리나지 않는 총입니다. 그래야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가 해자를 건넌 다음 유유히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정도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무기를 택한 것이 과연 이해할 만한 일일까요? 온 집안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범행 현장으로 달려올 게 뻔하고 해자를 건너기도 전에 발각당할 위험이 높은데 말입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홈즈 선생님?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군. 내 친구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자네의 의문에 답하려면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화이트 메이슨 씨,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범인이 해자를 건넜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해자 건너편을 살펴보셨습니까? 홈즈 선생님, 해자 건너편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자의 바깥쪽 둘레가 돌랑간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요. 발자국이나 무슨 표시 같은 것도 전혀. 예. 전원. 그런데 화이트 메이슨 씨, 지금 당장 영주관에 내려가 보는 게 어떨까요? 뭔가 사소한 거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홈즈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 사실을 완전히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이든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화이트 메이슨은 아마추어 탐정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전에 홈즈 선생님과 일해본 적이 있다네. 맥도널드 경감이 말했다. 이분은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는 분이시지. 홈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내 입장을 말한다면 내가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 실현과 경찰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공적인 수사력과 거리를 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쪽에서 먼저 나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죠. 나는 경찰 수사관들을 희생시켜서 성공을 거두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메이슨 씨, 나는 내 방식대로 일하고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발표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은 싹싹하게 말했다. 왓슨 박사님께서도 함께 가시죠. 때가 되면 우리들도 박사님의 책에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풍스러운 마을길을 걸어 내려갔다. 길 양쪽에는 가지치기를 끝낸 느릅나무 가로수가 도열해 있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 해묵은 2개의 돌기둥이 서 있었다. 돌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풍화된 기둥 위에는 한때 벌스톤 캠퍼스의 사나운 사자였을 돌사자가 이지런히 모습으로 얹혀 있었다. 정문을 지나 구불거리는 진입로 양쪽으로는 풀밭과 참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잉글랜드 지방의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이 진입로를 따라 잠시 걷다 보면 급격히 길이 꺾이고 이 구비를 돌면 제임스 왕 시절에 지은 우중충한 젓갈색 벽돌 건물이 나타난다. 길고 야트막한 집 양쪽으로는 고풍스러운 주목 정원이 있었다. 저택을 향해 다가가자 나무로 만든 도개도와 폭이 넓은 아름다운 해자가 드러났다. 물은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수은처럼 고요히 반짝거렸다. 영주관이 세워진 지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것은 탄생과 귀양, 마의 잔치와 여우 사냥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어두운 사건이 오래된 벽 위에 그림자를 던지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러나 기묘하게 생긴 뾰족 지붕과 고풍스러운 돌출 박공은 어쩐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음모와 잘 어울렸다. 나는 움푹 들어간 창문과 물 위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둔탁한 빛깔의 좌우로 긴 건물을 바라보고 그런 비극에 이 이상 잘 어울리는 풍경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저 창문입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도개도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지난 밤과 마찬가지로 열려 있군요.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좀 좁아 보입니다 그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범인이 뚱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홈즈 선생님의 머리를 빌리지 않고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이나 저 정도의 몸집이라면 충분히 비집고 나갈 수 있겠는데요. 홈즈는 해자로 다가가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돌 난간과 그 아래쪽의 풀밭을 살펴보았다. 홈즈 선생님,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거기에 누가 밟고 지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흔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물은 항상 이렇게 탁한가요? 색깔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시냇물에 흙이 섞여 내려오니까요. 깊이는 어느 정도죠? 양쪽 가장자리는 60cm 정도이고 가운데는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범인이 물을 건너가 익사했을 가능성은 없겠군요. 예, 어린애라도 빠져 죽지는 않을 겁니다. 도개도를 건넌 우리는 바짝 마른 데다가 얼굴이 주름투성이인 아메스 집사의 영접을 받았다. 가엾은 노인은 충격을 받은 듯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딱딱한 태도에 침울한 얼굴을 한 키 큰 지서 경사는 여전히 운명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이미 가고 없었다. 윌슨 경사, 뭐 새로운 거라도? 화이트 메이슨이 물었다.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가보게. 그동안 수고 많았네. 혹시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지. 집사는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낫겠군. 그리고 세시 바커 씨와 더글라스 부인, 가정부에게 지금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전하게. 자, 신사 여러분. 우선 제가 현장에 처음 도착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세우는 것은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 시골 형사는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는 사실의 전후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냉철하고 명확하며 상식적인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는 형사 반장으로 꽤 잘나가는 사람일 것이다. 홈즈는 공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종종 그렇듯 조바심 치는 기색 없이 집중해서 화이트 메이슨의 말을 경청했다. 첫 번째 질문은 더글라스 씨의 죽음이 과연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자살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더글라스 씨는 먼저 결혼 반지를 빼서 어딘가에 감춰둔 다음 실내복 차림으로 이 방에 내려와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커튼 뒤에 흙발자국을 남겨놓고 또 창문을 연 다음에 창틀에 피를 묻혀서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없네. 맥도널드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자살로 볼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살인이 난 거군요.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이 외부인 소행인지 아니면 내부자의 소행인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좋아, 그럼 계속하게. 어느 쪽이든 양쪽 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어요. 먼저 집안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하지만 아직 잠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더글라스 씨를 이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별나고 시끄러운 무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죠. 온 집안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무기였습니다. 거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군. 그리고 총성이 난 뒤 1분 안에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세시 바커 씨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아메스를 비롯한 가솔 모두가 여기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범인이 커튼 뒤에 발자국을 만들고 창문을 열고 창틀에 핏자국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군요. 홈즈가 말했다. 나도 귀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외부인의 소행이라는 이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이론에도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범인은 4시 반에서 6시 사이, 즉 어두워진 다음부터 다리를 올리기 전의 시간에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 있었기 때문에 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서 범인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집 안에 들어왔죠. 범인은 단순한 도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글라스 씨에게 사사로운 원한을 품은 자였는지도 모르고요. 더글라스 씨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이 엽총이 미국산 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사로운 원한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범인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이 방으로 들어와서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밤 11시 넘은 시간까지 숨어 있었죠. 더글라스 씨가 방에 들어왔을 때 둘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는지도 모릅니다. 더글라스 부인은 남편이 방에서 나간 지 몇 분 만에 총성을 들었다고 하니까요. 촛불을 보면 알 수 있죠. 홈즈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더글라스 씨는 새 양초를 들고 나왔는데 양초는 1cm도 타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공격당하기 전에 양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인이 쓰러질 때 양초도 같이 떨어졌을 테니까요. 이것은 고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공격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커 씨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양초는 켜 있었고 등잔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군. 그러면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사실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더글라스 씨가 방에 들어와서 촛불을 내려놓습니다. 한 사나이가 커튼 뒤에 나타납니다. 사나이는 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결혼 반지를 요구합니다. 그자가 왜 그랬는지 하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행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글라스 씨는 할 수 없이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격투를 벌이던 중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고인은 깔개 위에 저 망치를 집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고인의 이 모양으로 끔찍하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총과 대관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묘한 카드 VV341을 떨어뜨리고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셋이 바커가 현장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에 해자를 건너 달아났죠. 홈즈 선생님, 어떻습니까? 대단히 흥미롭군요. 하지만 설득력은 약간 부족합니다. 이봐,
자네가 방금 말한 것은 그 전에 얘기한 것들에 비하면 좀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일세. 맥도널드가 외쳤다. 더글라스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네. 그리고 범인이 누구든 간에 나는 그가 자네가 말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범인이 도주로가 마땅치 않은 집안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이지?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도 시끄러운 산탄총을 쏜 것은 또 무엇 때문이고? 홈즈 선생님, 화이트 메이슨의 이론이 설득력이 없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홈즈는 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날카로운 눈으로 이쪽 저쪽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다. 이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이마를 찡그리고 있었다. 맥경감, 가설을 세우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확인해야겠군. 홈즈는 말하며 시신 곁에 무릎 꿇고 앉았다. 이럴 수가. 상처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군. 집사를 잠깐 불러다 주겠나? 아메스, 자네는 더글라스 씨의 팔뚝에서 이 예사롭지 않은 기호를 자주 보았다면서? 동그라미 속에 삼각형 낙인 말일세.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지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가? 예. 이 낙인을 찍을 때 무척 아팠을 거야. 이것은 불로 지진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아메스, 더글라스 씨의 턱 밑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도 붙이고 계셨나? 예, 주인님께서는 어제 아침에 면도하다가 살을 베셨습니다. 주인께서 면도하다가 다치는 일이 자주 있었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예사롭지 않은 일이군. 홈즈는 말했다. 이것은 물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더글라스 씨가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어. 아메스, 주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나? 주인님께서는 어쩐지 좌불안석인 것 같았습니다. 하하, 이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 모양이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소나마 발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맥경감, 자네가 질문하겠나? 아닙니다, 홈즈 선생님.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카드 얘기를 해보기로 하지. 이건 거친 마분지로 만든 것일세. 집안에서 이런 카드를 본 적이 있나?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홈즈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잉크병에서 약간의 잉크를 찍어 앞지에 묻혀보았다. 이 카드는 이 방에서 쓴 것이 아니군. 그는 말했다. 이건 검은색 글씨인데 이 방에 있는 잉크는 자주색이야. 또 굵은 펜으로 썼는데 이 방에 있는 건 촉이 가늘어. 이 카드는 다른 곳에서 쓴 것이 분명하군. 아메스, 혹시 이 VV341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선생님. 맥경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건 무슨 비밀단체를 나타내는 상징 같은 느낌을 주는군요. 저 팔뚝에 새겨진 기호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그러면 그럴듯한 가설을 하나 세워놓고 아까의 문제점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보기로 하지. 모종의 비밀단체에서 나온 요원이 집 안에 침입해서 잠복해 있다가 이 무기로 더글라스 씨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해자를 건너 도주한다. 시신 곁에는 한 장의 카드를 남겨서 나중에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그 단체의 회원들이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건 대체로 앞뒤가 맞는군. 하지만 하고 많은 무기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총을 택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왜 결혼 반지를 빼갔을까? 그렇죠. 그리고 왜 체포되지 않았지? 벌써 2시가 지났네. 날이 밝자마자 당연히 전 경찰력이 동원되어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외부인을 찾아서 반경 60km 이내를 샅샅이 뒤졌을 텐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홈즈 선생님. 근처에 은시처가 있거나 범인이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경찰이 놈을 놓쳤을 리가 없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놓친 것이 틀림없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 확대경으로 창턱의 핏자국을 살펴보았다. 이건 틀림없이 신발 자국이군. 굉장히 넓어 평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야. 한데 알 수 없는 노릇이군.
커튼 뒤에 흙 묻은 발자국은 좀 더 갸름한 모양이니 말이야. 하지만 그쪽의 발자국들이 좀 희미하긴 하지. 그런데 이 보조 탁자 밑에 있는 건 뭐지? 더글라스 씨의 아령입니다. 아메스가 말했다. 아령이라. 그런데 하나밖에 없군. 다른 하나는 어디 있지? 모르겠습니다, 홈즈 선생님. 원래 하나뿐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령 하나는... 홈즈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은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가무잡잡한 얼굴을 깨끗이 면도하고 있는 키 크고 날렵해 보이는 사나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로만 듣던 셋이 바커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묻는 듯한 눈으로 우리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회의를 방해해서 미안하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요. 범인이 체포되었습니까? 그렇게 다행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인의 자전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자전거를 남겨놓고 달아났죠. 한번 가서 보십시오. 현관문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보니 남자 하인들과 한가한 사람들 서너시 진입로에 모여 상록수 덤불에서 끌려나온 자전거를 구경하고 있었다. 자전거는 상당한 거리를 달려온 듯 흙투성이가 된 중고품 러지 휘트워스였다. 샌드백에는 스패너와 기름통이 들어있었지만 주인에 관한 단서는 없었다. 맥도널드 경감이 말했다. 자전거 같은 거에도 번호판을 부여해서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면 경찰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범인이 간 곳은 알 수 없어도 최소한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범인은 도대체 이걸 왜 남겨두고 간 걸까요? 그리고 자전거 없이 어떻게 도주했을까요? 홈즈 선생님,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내 친구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글쎄. 유니크 보이스. 드라마 속의 사람들. 서재에서는 볼 일이 다 끝난 겁니까? 집에 다시 들어가는 길에 화이트 메이슨이 말했다. 지금으로선 그렇네. 경감이 대답했고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제 이 집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는 게 좋겠군요. 아메스, 우린 식당을 쓰겠네. 자네가 먼저 아는 대로 말해주기 바라네. 집사의 설명은 간단 명료했다. 그는 보면 볼수록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아메스는 5년 전 더글라스가 처음 벌스톤에 왔을 때 채용되었다. 그는 주인을 미국에서 돈을 모은 부유한 신사로 알고 있었다. 더글라스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풍부한 주인이었다. 아메스에게 그런 주인은 처음이었을 테지만 이런 비극이 생기고 만 것이다. 더글라스에게 평소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용감무쌍한 사람이었다. 주인은 매일 밤 도개돌을 올리도록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된 저택의 유구한 관습이었고 주인은 옛 방식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더글라스는 런던에 간다거나 마을을 떠나는 일이 좀채 없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그는 텀브리지 웰스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 그리고 아메스는 사건 당일날 주인이 어쩐지 불안해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왜냐하면 주인은 조바심을 치고 짜증을 냈는데 그런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집 뒤쪽에 있는 식기실에서 은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요란한 벨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총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식기실과 주방은 집의 맨 뒤쪽에 있어서 그 사이에 긴 통로가 문으로 겹겹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부도 요란한 벨소리를 듣고 방을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앞쪽으로 달려갔다. 층계 밑에 도착했을 때 아메스는 안주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 부인은 서두르고 있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는 아주 흥분한 것 같지도 않았다. 부인이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쯤 바커 씨가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바커는 부인의 앞을 막아서며 다시 방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다. 제발 방에 가 계십시오. 바커는 외쳤다. 가엾은 잭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방으로 올라가세요. 계단에서 잠시 옥신각신하다가 더글라스 부인은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부인은 통곡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가정부가 부인을 모시고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아메스는 바커와 함께 서재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손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촛불은 꺼져 있었고 등잔불이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홀로 뛰어나왔고 아메스는 권양기를 돌려서 도계도를 내렸다. 바커가 경찰서로 뛰어갔다. 집사의 증언은 대충 위와 같았다. 가정부 앨런 부인의 설명은 집사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선에서 그쳤다. 가정부의 방은 집사가 일하고 있던 식기실보다는 비교적 집 앞쪽에 가까웠다. 시끄러운 벨소리가 울렸을 때 앨런 부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귀가 어두웠다. 총성을 듣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서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앨런 부인은 또 문이 쾅 닫히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한참 전의 일이었다. 적어도 벨소리가 나기 30분 전은 되었을 것이다. 아메스 씨가 홀을 향해 달려갈 때 그녀는 같이 뛰어갔다. 그때 바커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몹시 흥분한 바커 씨는 계단을 내려오는 더글라스 부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부인에게 방에 올라가 있으라고 사정했고 부인은 뭐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부인을 모시고 올라가시오. 그리고 옆에 같이 있어주시오. 바커 씨는 앨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가정부는 더글라스 부인과 함께 침실로 가서 최선을 다해 부인을 위로해 주었다. 부인은 굉장히 흥분한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부인은 실내복 차림으로 침실 벽난로 곁에 가만히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가정부는 밤새도록 부인 곁을 지켰다. 다른 하인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든 상태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야 사건에 관해 알게 되었다. 하인들의 방은 집의 맨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했다. 증인 신문에서 가정부가 더할 수 있는 것은 비탄과 놀라움 뿐이었다. 가정부 다음에 셋이 바커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전날 밤의 사건에 관해 그는 이미 경찰에 말한 것 말고는 거의 할 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그는 살인범이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창틀의 핏자국이 결정적인 증거이고 게다가 도계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살인범이 이 집에서 도망친 다음 어떻게 됐는지 또는 왜 자전거를 버리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또 범인이 해자에 빠져 죽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물의 깊이가 90cm를 넘는 곳은 없으니까. 바커는 더글라스가 살해당한 것에 대해서도 짚이는 데가 있다고 했다. 더글라스는 과묵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더글라스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바커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를 처음 만나 베니토 협곡이라는 곳에서 동업으로 광산을 개발했다. 광산에서는 노다지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더글라스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영국으로 떠나버렸는데 그는 당시 호라비의 몸이었다. 바커는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여 런던으로 돌아왔고 더글라스와 다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계 있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더글라스는 쫓기는 사람 같은 인상을 풍겼고 항상 캘리포니아를 불시에 떠나 영국의 한적한 마을로 들어갈 생각을 하곤 했다. 바커는 무슨 비밀단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을 연상했다. 그는 그러한 조직이 더글라스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일 때까지 결코 추적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더글라스가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한 것을 듣고 난 다음이었다. 그러나 더글라스는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이 어떤 조직인지 또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조직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는지에 관해 입을 다물었다. 바커는 카드에 쓰여져 있는 이상한 숫자가 그 비밀 조직과 관계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더글라스와 함께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맥도널드 경감이 물었다.
한 5년쯤. 그분이 총각이었다고 하셨죠. 호랍이었소. 그분의 전 부인이 어디 출신인지는 들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더글라스가 자신의 전처가 독일계라고 했던 것은 기억납니다. 나는 전 부인의 초상화를 본 적도 있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전 부인은 우리가 만나기 1년 전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소. 그분의 과거가 미국의 특정 지역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더글라스는 시카고 얘기를 했죠. 그는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서 일한 적도 있다고 했소. 또 광산촌에 관한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그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소. 더글라스 씨는 정치가였습니까? 그 비밀 조직이 무슨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더글라스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소이다. 혹시 그게 무슨 범죄 조직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닐 거요. 나는 평생 그보다 더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더글라스는 우리가 채굴권을 따낸 산에 틀어박혀서 일하는 걸 가장 좋아했어. 그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가 느닷없이 유럽으로 떠났을 때 나는 그러려니 했소. 나는 더글라스가 어떤 경고를 받았을 거라고 확신하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배 6명의 사내들이 몰려와 그에 관해 코치코치 캐물었죠. 어떤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패거리였소. 그들은 광산으로 몰려와서 더글라스의 행방을 물었소이다. 나는 그가 유럽으로 떠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말해줬죠. 그들은 더글라스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소. 그런 건 꼭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었나요? 나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에 대해선 잘 모르오. 어쨌든 그들은 미국인이었소. 하지만 광부는 아니었죠. 아무튼 어떤 작자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무섭게 설치다가 돌아갔소. 그게 6년 전이었죠. 거의 7년이 다 돼가오. 그러면 두 분은 캘리포니아에서 5년을 함께 지냈으니 더글라스 씨가 그 패거리와 등을 진 것이 적어도 11년은 됐겠군요. 그렇죠. 정말 원한이 사무쳤나 보군요.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복수심이 변치 않는 걸 보면 말입니다. 끝내 이런 살인극까지 부르는 걸 보면 예산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그늘을 들이웠다고 생각하오. 그는 항상 그 일을 의식하면서 살았소.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경찰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소이다. 더글라스는 항상 무기를 지니고 다녔소. 그는 한 번도 주머니에서 리볼버를 꺼내놓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운 나쁘게도 지난밤엔 실내복 차림이었고 그래서 총은 침실에 있었소. 그는 아마 일단 도개교로 올렸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소이다. 연도를 좀 더 명확히 해놓고 싶습니다. 맥도너드가 말했다. 더글라스 씨가 캘리포니아를 떠난 것이 6년 전의 일입니다. 바커 선생은 그 다음에 미국을 떠났죠. 맞습니까? 그렇소. 그리고 더글라스 씨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바커 선생은 친구분이 결혼할 무렵에 영국으로 돌아오셨겠군요. 결혼하기 한 달쯤 전이었소. 나는 그의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요. 더글라스 부인을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10년 동안 영국을 떠나 있었소. 하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부인이 대단히 자주 만나셨죠. 바커는 정색을 하고 경감을 쳐다보았다. 나는 더글라스가 결혼한 다음부터 그를 아주 자주 만났소. 그는 대답했다. 내가 부인을 만난 것은 한 남자를 그의 아내 모르게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소. 어떤 이상한 관계를 상상하고 있는 거라면... 바커 선생, 나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불쾌한 질문이요. 바커는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생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씨는 선생이 자신의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셨는지요? 바커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고 깍지 낀 크고 힘센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당신한테는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없소. 그는 소리쳤다. 그게 당신이 조사하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저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대답하지 않겠소. 선생은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종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숨길 게 없다면 굳이 대답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커는 얼굴을 찌푸린 채 수치로 그린 듯한 짙은 눈썹을 내려뜨리고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빙긋이 웃으며 눈을 들었다. 좋소이다. 나는 결국 신사 여러분께서 명백히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의 일을 방해할 권리는 없소. 나는 오직 더글라스 부인을 이 문제로 괴롭히지 말기를 청하고자 하오. 부인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말이오. 가엾은 더글라스에게는 단 하나의 흠이 있었다고 할 수 있소. 그것은 질투심이었죠. 그는 나를 아주 좋아했소이다. 세상에 어떤 사나이도 그보다 더 친구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없을 거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헌신적이었죠. 그는 나를 여기로 부른 걸 굉장히 좋아했고 툭하면 날 부르러 사람을 보내곤 했소. 하지만 내가 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인과 나 사이에 어떤 교감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질투의 물결에 휩쓸려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거친 말을 내뱉곤 했죠. 나는 그 때문에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놓지 않겠노라 맹세한 적이 몇 번 있소이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더글라스는 후회의 마음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서 제발 다시 오라고 간청하곤 했소. 하지만 신사 여러분, 나는 맹세할 수 있소. 세상 어느 남자도 그보다 더 사랑스럽고 충실한 아내를 가지지는 못했소이다. 또 세상에 나만큼 충실한 친구는 없을 거요. 바커는 열띤 어조로 호소하듯 말했지만 맥도너드 경감은 물러설 줄 몰랐다. 경감이 말했다. 선생도 아시다시피 범인이 죽은 사람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소. 바커가 말했다. 그런 것 같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선생도 그게 사실이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커는 헷갈리는 듯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다. 내가 그런 것 같다고 한 것은 더글라스가 제 손으로 반지를 빼놨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소. 반지를 뺀 사람이 누구든 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과 이 비극적인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커는 우람한 어깨를 들썩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소만. 그는 대답했다. 그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라면. 순간적으로 그의 눈이 타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은 완전히 틀린 거요. 지금으로서는 선생에게 질문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맥도너드는 차갑게 말했다. 사소한 것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바커 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는 촛불만 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소이다. 그때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곧 배를 누르러 뛰어나갔다고요? 예. 그러자 사람들이 당장 뛰어왔다고요? 1분도 채 안 돼서였소. 하지만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촛불은 꺼져 있고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바커는 다시 갈피를 못 잡는 듯한 얼굴이었다. 홈즈 선생,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대답했다. 촛불은 빛이 아주 약했소이다. 그래서 좀 더 밝은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등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소. 그래서 등잔을 켰죠. 그런 다음에 촛불을 껐나요? 그랬소이다. 홈즈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 바커는 태연자약한 얼굴에 내가 보기에는 도전적인 기색을 띠고 우리를 차례로 바라본 다음 방을 나갔다. 맥도너드 경감은 더글라스 부인에게 방으로 찾아뵙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부인은 식당으로 내려와 우리 만나겠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식당으로 들어온 것은 키가 크고 아름다운 30대 여성이었다.
나는 애처롭게 넋이 나간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부인은 말수가 적고 침착한 편이었다. 큰 충격을 견디고 있는 사람답게 부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그늘져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태도는 차분했고 탁자 가장자리에 올려놓은 섬세한 손은 내 손과 마찬가지로 담담했다. 부인은 슬프고 호소하는 듯한 눈에 기묘하게 캐묻는 듯한 표정을 담아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묻는 듯 우리 바라보던 부인이 불쑥 말을 꺼냈다. 뭔가 좀 알아낸 것이 있나요? 부인의 물음에 희망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의 빛이 깔려 있다고 느낀 것은 나의 지나친 상상이었을까? 더글라스 부인,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부인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돈은 아끼지 마세요. 부인은 생기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부인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씀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아는 것은 다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셋이 바커 씨에게서 부인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부인이 비극이 일어난 방에 들어가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제가 계단에 내려오는데 바커 씨가 저를 말렸어요. 방에 올라가 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군요. 부인은 총성을 듣자마자 바로 내려오셨죠. 실내복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총성을 듣고 계단에서 바커 씨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시간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어요. 바커 씨는 제게 올라가 있으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가정부 앨런 부인이 나와서 날 붙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죠. 부군께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지 얼마 후에 총소리가 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군요. 남편은 화장실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남편은 화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집안을 돌아다니며 단속했죠. 그것 말고 남편을 걱정시킨 것은 없었어요. 더글라스 부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알게 된 것은 영국에서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5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부군께서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신변의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더글라스 부인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예.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항상 남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것은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비할 바 없이 큰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그건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였죠.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인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더글라스 부인의 얼굴에 언뜻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 모르게 평생 동안 비밀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미국 생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남편이 무심코 흘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불쑥 나타났을 때 남편이 그를 쳐다보는 눈길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어떤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고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결혼한 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겁부터 덜컥 나곤 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 들은 말 중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까? 공포의 계곡이요. 부인이 대답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공포의 계곡에 있소. 나는 아직도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했다오. 남편이 유난히 심각해 보였기에 저는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그곳을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끔씩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오. 나는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이오. 공포의 계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물어보셨습니까? 예. 하지만 남편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젓곤 했죠.
우리 부부 중 한 사람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다시는 그곳을 보지 말게 하시기를. 그곳은 남편이 실제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기서 어떤 무서운 일을 겪었지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부군께서 입에 올린 이름은 없었나요? 3년 전 남편이 사냥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은 열에 들뜬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며 끊임없이 어떤 이름을 입에 올렸죠. 남편은 분노와 공포가 뒤범벅이 된 채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맥긴티라는 이름이었죠. 몸주인 맥긴티. 남편이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몸주인 맥긴티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 몸의 주인인지 물었죠. 다행히도 내 몸은 아니라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몸주인 맥긴티와 공포의 계곡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경감이 말했다. 부인은 런던의 하숙집에서 더글라스 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두 분은 연애를 하셨습니까? 두 분의 결혼에 어떤 비밀스러운 요소는 없었나요? 우린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린 항상 서로를 사랑했죠. 비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더글라스 씨에게 경쟁자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부인께서는 부군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짚히는 것이 없었습니까? 과거의 연적이 부군의 뒤를 쫓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할 때 범인이 결혼 반지를 빼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는 여자의 입술에 순간적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인은 대답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더 이상 부인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감이 말했다.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생각날 때 부인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여자의 재빠른 캐묻는 듯한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를 탐색하는 것을 의식했다. 나의 증언을 듣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녀의 질문을 굳이 말로 옮기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부인은 목례를 하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미인이야. 천하 절세기로군. 맥도널드는 문이 닫히자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바커라는 자는 여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자가 여자에게 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죽은 더글라스가 자신을 질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요. 더글라스가 어떤 이유로 질투했는지는 바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내 친구는 두 손을 깍지 껴서 턱을 고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일어서서 벨을 눌렀다. 아메스, 셋이 바커 씨는 지금 어디 있나? 방에 들어온 집사에게 홈즈가 말했다.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집사는 금방 되돌아와 바커가 정원에 있다고 말했다. 아메스, 지난밤에 바커 씨와 함께 서재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무엇을 신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 예, 홈즈 선생님. 바커 씨는 침실용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경찰서로 출발할 때 제가 구두를 가져다 드렸죠. 지금 그 슬리퍼는 어디에 있지? 아직 홀의 의자 밑에 있습니다. 좋아, 아메스.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바커 씨의 발자국이고 어떤 것이 범인의 것인지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예, 선생님. 그때 바커 씨의 슬리퍼는 피투성이었습니다. 물론 제 슬리퍼도 마찬가지였고요. 방 안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지. 좋아, 아메스. 자네가 필요하면 배를 울리도록 함세. 몇 분 뒤 우리는 서재에 가 있었다. 홈즈는 홀에서 바커의 슬리퍼를 들고 왔다. 아메스가 말한 대로 슬리퍼 바닥에는 피가 묻어 검게 보였다. 이상하군. 홈즈는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슬리퍼를 꼼꼼히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해. 홈즈는 갑자기 고양이가 덮치듯이 재빠른 동작으로 몸을 굽히고 슬리퍼를 창턱에 핏자국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씩 웃었다. 경감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막대기로 창살을 긁고 지나가듯 고향 사투리가 빠르게 튀어나왔다. 이럴 수가. 그는 외쳤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창문의 발자국은 바커가 찍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구두 발자국보다 더 넓습니다. 선생님이 평발 같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음모가 있는 거죠? 홈즈 선생님, 도대체 어떤 음모가? 아, 어떤 음모냐고. 내 친구는 생각에 잠겨서 반문했다. 화이트 메이슨은 낄낄거리며 만족스러운 듯 두툼한 손을 마주 비벼댔다. 내가 난해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소리쳤다. 그런데 정말 그렇군.